탈북 어민 북송 당시 사진이 공개되면서 그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는데요. 한편 징계 이후 잠행 중인 이준석 대표가 광주 무등산에 오른 사진을 올리면서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정치권 이슈들 김근식 국민의힘 전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우선 어제 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된 사진이 공개가 됐고 또 대통령실이 좀 강하게 비판을 하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또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까지 또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네. 국회에서 국민의힘 쪽 의원이 사진 자료를 요청을 하고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사진 자료를 요청하고 통일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 북으로 가기 싫어하는 저항하는 모습의 그 두 번 북송인 두 어부의 사진을 찍고 네. 이것을 전 기자들에게 다 뿌렸죠, 언론사에. 그리고 나서 바로 청와대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불쌍하냐, 가기 싫어하는 사람 억지로 보낸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것을 반인도적, 반인륜적인 범죄에 해당된다, 반드시 규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미 반인륜, 반인도적 범죄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래서 모든 범죄자도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기 싫어서 저항하는 것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분 가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가슴 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인륜적 범죄는 그 두 분이 저지르고 도망온 것이죠. 그것도 우리 남쪽으로 귀순의 의도를 가지고 도망온 것이 아니라 북에서 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는 과정에서 우리 남쪽 대한민국 군인에 의해서 체포된 것입니다. 이것이 SI 정보를 통해서 다 자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두 분도 북송된 두 분도 그 범죄 사실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이런 범죄자는 우리가 아무리 북한 이탈 주민특별법 그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흉악범,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그 중국과의 국교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북의 어떤 어선이나 북의 어뢰전까지도 중국의 어뢰전까지도 선원과 그 배까지 다 돌려보냈던 이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범죄를 저지른 북을 국가라고 본다면 국가에 인도한 것이고 집단으로 본다면 그 집단에 인도한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반인륜적 범죄로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다시 해묵은 안보 갈등 새로운 방식인 것이죠. 감성 자극형 안보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저희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면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대통령실은 전 정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기적으로 뭐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이제 그 부정 평가가 높기 때문에 네. 이런 지지율을 만회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만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그런 걸 모면하려고 뭐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네. 주장을 합니다만 뭐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시기적으로 그런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안보 자체를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을 생명을 지켜야 될 본래 정부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경우든 일벌백계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방향을 놓고 지금 수사를 한다기보다는 진상규명 차원에서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밝힐 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그 강인선 청와대 대변인도 반인륜적,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정을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조건절이 붙어 있습니다. 이프절이. 네. 그러니까 북송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고 한다면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프절에 해당되는
기술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을 지금 민주당 측에서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지금 새로 드러난 그 새로운 사실 그리고 통일부의 새로운 번복된 발표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통해서 밝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도둑이 재발견듯이 발끈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진상규명에 협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통일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번복됐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그 당시 해경과 군이 그렇게 발표했는데 지금 입장이 번복됐잖아요. 같은 대한민국 공식 기관인데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가 당시에 다른 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배제하고 한쪽으로 몰아간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주장대로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일부러 번복을 시키면서 압력을 가한 것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명명백백하게 모든 사실과 자료를 조사해서 진상규명이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상규명을 한 후에 진상규명 후에 어떤 결론이 나와도 다 승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 정상적인 집권당이라면요. 전 정부에서 이거는 분명히 잘못했을 거야라고 확신을 한다면 다 들여다봐야죠. 그리고 나서 북송 과정에서 이렇게 그 문재인 정부의 뭐 당시에 어떤 그 아세안 회의에 김정은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런 주장들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국정원과 군의 모든 자료가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정황이 이 부분은 잘못 보낸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면 이것이 정말 그런 의혹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은요. 그야말로 가기 싫어하는 북한 어민 2명 북송한 그 사진만 가지고 그렇다면 반인륜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거 가지고 떠들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인권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인권 무시하네? 이런 주장까지도 현재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마찬가지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어떤 근거들을 얘기하면서 그러하기 때문에 해경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바꿉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유도 없이 바뀐 거예요. 입장만.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공직자들이 정말 영혼 없이 일하는구나 라는 비판을 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론 분열용 혹은 국면 돌파용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집권당 맞게 그리고 그 정부에 맞게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명확히 잘못됐기 때문에 재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도 할 것이고 잘한다라고 박수도 칠 것인데 그럼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현재 비판을 하고 있는 그렇게 거죠. 할 겁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순서가 잘못된 아니죠. 것이죠. 지금 순서가. 나오고 있는 것을 지금 도둑이 재발견이니까 자꾸 발끈발끈하는데 지금 순서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말씀하신 것처럼 군과 해경이나 통일부나 아니면 청와대의 모든 정보들이 다 취합이 돼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를 지금 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 해경과 군에서 입장을 번복했을 때는 다 자료나 정황이나 이 보고서를 다 분석을 한 다음에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왜 그걸 공개하지 않느냐고 하는 건데요. 공개하는 방식이 지금 감사원이 감사 들어가 있죠. 그 국정원이 내부의 감찰과 증언들 다 토대로 해서 2명의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을 한 상태고요. 검찰이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이미 명명백백하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가감 없이 정부의 눈치 보고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겠습니까? 가감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공개가 되는 과정일 것이고 그 과정에 하나가 통일부에서 저 사진 같은 게 나오고 통일부 입장이 번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면 입장이 번복됐으면 어떤 근거로 번복된지 밝히라고 하는데 지금 밝히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밝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언론에 조금씩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측에서 이걸 노심초사 초조해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기다려 보시고 결과가 나오고 거기서 결과가 번복되는 합리적인 근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초조해하는 것이 할수 아니고요. 있다고 대한민국이 다시 구시대로 역행하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는 거 이해됩니다. 현재 군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렇죠. SI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군은 SI에 대한 분석과 보고서가 다른 거죠. 서해 공무원에 대한 입장도 현재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북송에 대해서 현재 입장을 바꾸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SI 공개하는 거 그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요. 의혹만 있는 겁니다. 북송 여부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백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강압에 의한 자백 아니겠느냐라고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 되죠. SI 정보 그것을 또 어떻게 믿느냐라고 또 주장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건 다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과가 진실이 안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처음부터?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 속에서 결과를 기다려 보시죠.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북한 가서 뭐 압수수색 할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를 기다려 이것은 보세요. 결과까지도 볼 때 결국은 국론 분열시키는 이런 요소로 작용할 그게 수밖에 이제 없을 것 같아요. 거북이 보고 놀란 것은 자라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레 겁을 드지 마시고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실은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수사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수사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 측이 납득이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비판을 해도 되고 뭐 특검을 해도 되고 국정조사를 해도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예단을 가지고 볼 필요가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강제 북송 사건은 특정한 방향을 기획해서 예단을 갖고 보는 게 아니라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자는 차원에서 좀 민주당에 적극 협조해 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난 정부 때 그게 아니라고 결과 발표를 했고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똑같은 국가기관인데 그게 아니라고 또 번복을 했잖아요. 민주당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이게 지금 의혹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게 서로 간의 올바른 자세죠. 미리 나올 것들을 예단해가지고 야 너희들 지금 우리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초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가장 공평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진상규명 과정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아, 그럼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론을 분열시킬 수밖에 없는 결과로 도출될 것이고 진상규명을 막는 것 자체가 진상규명을 막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국론을 위해서 분열하죠. 검찰의 수사팀 또 수사검사까지도 증원했다고 해요. 결국 그러면 윤석열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있는 그 검사들이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애쓸지 원합니다. 국정원 압수수색했다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함부로 압수수색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많이 했습니다. 국정원에서도 어떠한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하게 했는데 지금 보면요. 정부를 운영하면서 안보를 그렇게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정원의 1급 관리관 27명입니다. 이거 비밀인데 이미 다 깠어요. 그리고 나서 압수수색 다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정권 운영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정부가 또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런 일종의 신이데올로기 몰이 이런 것들은 정말 남북 간 관계에도 좋지 않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분열돼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대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나쁜 방식으로 접근되는 것 같다라는 것이지 이 결과가 바뀔 것이다. 저희는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시기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걸로 무슨 뭐 기획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만한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제가 전제를 드렸고요. 어차피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측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나 정말 진짜 진실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진상규명 과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셔도 충분하다는 말씀이고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특검하자고 저는 주장할 줄 알았어요. 왜 그 이야기를 안 하죠? 의혹이 있다. 아니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들 왜 뒤집느냐. 근거도 없이 라고 주장을 하시면 특검을 주장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진상규명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결국 남북 갈등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전국의 중심 이슈가 되면 늘 민주당이 불리하게 작용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분단된 국가에 있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거죠. 그동안 못 놀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박상학 씨를 비롯해서 일부 탈북민들 가운데서 사실상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화려하게 부활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이야기 마시고 결과를 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만약 그 두 사람을 우리가 받아줬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대한민국에서 안착하고 잘 살고 있는 많은 탈북민들, 이분들도 범죄자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분들을 받았다라고 하면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런 흉포한 범죄자를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받아주느냐라고 비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근거를 좀 찾고 다 진상규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혹 제기 먼저 하고 근거는 이제 탈탈 털어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거꾸로 된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다려 보시고요.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다른 무슨 안보 이데올로기나 무슨 이런 이야기는 뭐 격가지를 확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흉악범이기 때문에 부에 북송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흉악범 여부도 따져봐야 되고 귀순을 밝혔는지 아니든 따져봐야 되고 이제 진상규명을 하면 되는데,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의 판단대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니까 북에 북송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어제 기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23명이 북에서 내려온 탈북자지만 테러, 항공기 테러라든지 흉악범, 살해범으로 분류되는 사람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안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에 왜 2019년 그 시기에만 그 2명이 딱 3일 조사해서 그 북으로 신속하게 보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또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북한 영토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으로 온 다음에 귀순 의사를 밝히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은 다음에 지원과 정착에 대한 보호의 과정에 흉악범들은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건 대한민국 사법체계 안에서 처벌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흉악범이니까 보호할 의무가 없으니까 보낸다, 그것도 3일 만에, 그런 전례도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악범으로 분류되는 그 수많은 범죄자들 중에 23명이나 이미 통일부에 관련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2사람만 그렇게 신속하게 보였는지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자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그 상황도 달랐겠죠. 그 이전에는 남북 간 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남으로 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남으로 탈출한 이런 사람들을 체제 홍보의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받아줬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그 2명의 북송을 하니까 그 북에서는 봐라, 남쪽으로 가봤자 다 돌려보낸다라는 어떤 그 홍보 수단으로 쓰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여기가 과거 뭐 삼한시대 소도도 아니고 북한의 범죄자들이 오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의 품으로 오고자 하는 많은 그런 탈북을 현재 하려고 하고 있거나 혹은 현재 정착되고 있는 탈북민들, 이 분들의 순수성마저도 저는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분들을 받는 부분은 저는 가려서 해야 되고, 과거 23명 뭐 김현희 씨 뭐 이런 뭐 예를 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과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그 남북 간의 상황 자체는 다르죠. 그리고 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북을 국가로 볼 것이냐 반국가 단체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헌법 적용 여부도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헌법상으로 영토지만 우리 영토에 어떤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도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유엔 가입도 돼 있고 대사관 운영하고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국가 대 국가로, 또 때때로는 반국가 단체로 우리가 이렇게 규정하면서 그 외교를, 북과의 외교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인데,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23개를 다 똑같이 보는 것은 저는 좀 너무 경직된 자세인 것 같습니다. 23명 안에요, 김현희 씨만 있는 게 아니고 탈냉전 이후에 남북관계 좋아진 상황에서 탈북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들어온 사람이 23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일일이 우리가 실명을 거론해서 이분은 범죄가 흉악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쪽에서 와서 2명이 3일 만에 조사받고 북으로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끌려가는데, 당시 2019년 그 당시 상황에서 엠네스티 한국 지부에서도 성명을 냈었어요. 그 다 기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난민으로 신청할 권리조차 박탈했다. 그러니까 북에서 넘어올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테러를 가하든 다른 나라의 정치적 박해를 오든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오든 한국으로 와서 난민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국제 규범상 허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난민을 신청할 권리조차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권리를 신청하지만 우리가 추방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2019년 11월에 유엔 엠네스티 한국 지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난민을 신청할 왜 권리조차 봉쇄하고 보냈느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제 고문 협약 방지에 따르면은 돌아가서 고문이나 박해가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보내지 않는 것이 국제 규범입니다. 그런 것들 왜 저버리고 3일 만에 보냈느냐는 것이 의혹이기 때문에, 그 의혹을 이제는 규명을 해보자는 걸로 하기 때문에 제발 민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결정 옳았다고 생각하면 특검을 요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 그것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제 분쟁 속에서 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도 한번 난민의 어떤 홍역을 치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민 심사도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죠. 흉악한 범죄에 연루돼 있거나 혹은 정치적 망명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거나라고 할 때는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SI 정부를 통해서 북에서 그 살인범 2명을 쫓고 있는 중이고, 해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NLL 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확인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분들이 난민을 귀순 신청을 한다라고 서약서를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종이 한 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이분들이 정말로 우리 저 남쪽으로 귀순을 하고자 했다면 10월 31일 날 왔었어야죠. 그런데 31일 날 왔다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시 또 도망가서 이틀 동안을 북한 군함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쫓겨서 그 남쪽 해역으로 다시 11월 2일 날 와서 우리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된 겁니다. 북한의 그 현장 범죄자가 도주를 한 것이고 그 도주범들을 우리 남쪽에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행위 자체가 남북 간의 교신을 통해서 다 확인을 되고 있는 것들이라서 이런 것들은 사실 군사 정보를 다 우리가 드러내면 확인이 다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런 흉포한 자들을 우리가 뭐 하루라도 더 있을 필요가 없다. 왜 우리 세금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밥을 주고 있느냐라는 판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 하자니까. 그래서 그게 민주당 주장이고. 왜 그걸 거부하세요? 그동안은 민주당 측 주장이 아니고 네. 전 정부에서 근거 있는 판단을 내린 거죠. 이번 정부는 거짓말하는 거니까. 그 근거 있는 그러니까 판단이 이번 정부가 거짓말하는지 왜 민주당이 왜곡됐는지 진상규명 하자는 건데 왜 진상규명 반대하는지 특검을 주장하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한 것인지 이 정부가 거짓말한 것인지 의견이 다르니까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건데 왜 반대하십니까? 정쟁거리로 만드는 아니, 정쟁인지 아닌지는 확인해보면 되는 거죠. 보이고. 결과를 기다리시고 하는 그리고 거죠. 특검이 정쟁으로 아니라 만드는 것이 민주당 측의 이런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게 지금 정쟁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누가 거부합니까? 네. 거부 안 해요. 거부 안 해요. 특검을 요구하십시오. 국방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다 드러내자고 했고 SI 정보 그래 자신 있으면 국익에 피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자신 있으면 드러내라. 윤석열 정부의 판단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거는 좀 어려운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군은 여전히 입장의 변화가 없어요. 한참 전 이야기고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를 못 믿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 수사를 못 믿으시라는 거죠. 믿기 어렵죠. 현재 결과를 정치적으로 기다려보세요. 많이 경도되어 있는 경찰 조사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것이 정치적 사안인데 그들이 내놓은 결론을 어느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정도도 동의 못하면 민주당이 얼마나 재발이 진상규명을 하자라는 거예요. 국회에서 우선 국회에서 하세요. 국방위와 국정조사를 하거나 특검을 요구하면 되잖아요. 국방위와 정부위부터 그럼 거기에서 하세요. 있는 회의 네. 자료부터 국민들에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하시면 되지. 공개를 하면 되는데요. 네. 정말로 웃긴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뉴스에서 나왔습니다만 정보위와 국방위를 여당에서 안 갖고 가겠답니다. 위원장을 이런 다른 말도 식으로 노출하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떳떳하시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지금 우리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위 국방위 빨리 열어서 SI 까자고 하시고 특검 요구하시고 국정조사 요구하십시오. 100%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지. 야 이거 방향 이럴 것 같은데 우리 겁나니까 안 하겠다는 걸로 비치는 것밖에 안 돼요. 전혀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 협조하시면 됩니다. 전혀 기다려보시면 두려워하지 됩니다. 예, 예. 네. 참 뜨겁습니다. 이 탈북 어민들의 북송 사건과 관련된 여진이 두 부만 봐도 이렇게 좀 크게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당내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맹을 이어가다가 SNS에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광주 무등산에 올라간 사진인데 이걸 두고 의미가 좀 분분하게 해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요, 이제 그동안 자명을 좀 쭉 하다가 네. 새로운 이제 그 존재의 사실을 알려준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이준석 대표에게 그렇게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윤리 결정에 개인적으로는 불복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동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윤리 결정 자체를 존중해야 된다. 우리가 그 피고인 입장에서 결백을 주장해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으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스탠스를 잡았다고 봐요. 그래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고 하는 윤리의 결정 자체를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 결정이 관철될 수 있도록 자기가 자리를 물러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위원회도 안 나가고 지금 당원권 정지가 되니까 당대표로서 직무가 정지되는 걸 지금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명을 들어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스탠스는 저는 적당하게 잘 잡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6개월 동안 당원권이 정지되는 기간 동안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잘했던 것도 있지만 잘못했다고 이야기 되는 비판의 지점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의 이준석 대표의 지금 이 모습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 5일 만에 이제 무등산에 네. 페이스북에 올린 거기 때문에 광주에 간 의미를 굳이 따져보자면 네. 그래 내가 지금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걸 받아들여서 자명을 하고 있지만 내가 당대표로 있을 때 그래도 서진 정책, 특히 호남에 대한 네. 보수 정당의 이 확장 정책만큼은 내가 그 정도로 성과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간접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성과를 암시하는 듯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또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움직임이 아닐까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살아있음을 만방에 과시하고 싶겠죠. 그리고 당원 모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 부활해서 다음번 당권 도전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만약에 그 지난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정말 엉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 피해가 오롯이 이준석 대표에게 가장 크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이에 주말에 권성동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향후 당의 지도 체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도 체제에 대한 정리를 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아무런 득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인데, 그 젊은 정치인 이준석이 상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비록 뭐 반대당, 상대당이지만 저는 우리 젊은이들의 정치 참여 그리고 새로운 정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상징적인 존재가 상처받고 훼손당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그 의혹, 성상납 의혹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처신을 잘못한 부분, 이것이 1차적인 원인이지만 그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얘기했던 유상범 의원과 뭐 최영도 의원 뭐 네. 이분들의 말씀 속에서 보면 윤핵관들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짐작해 볼 만한 이러한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기소를 운운했던 그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발언들을 짚어주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좀 조용한 행보를 6개월 동안 이어갈지 이런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라는 윤리의 결정은 존중하되 네. 억울하고 결백을 계속 주장한 입장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없죠. 전혀 네. 없는데 그러면 6개월 동안의 기간을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복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어떻게 하는 것이 민심을 얻는 것인가가 이제 변수가 될 텐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 행태가 이제 평판을 받을 겁니다. 또 과거처럼 여기저기 폭탄 던지고 사방에 적으로 만들어서 싸움을 크게 하면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구나 생각하면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날 거고요. 제가 조언 드린 대로 조용히 숙고하고 자성하고 성찰하면서 조용한 이 자명의 모드로 가면 다시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청년 정치인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게 또 생각이 들 거고요. 그 첫 번째 이준석 대표 행태고 변수가 두 번째는 경찰 수사의 향배입니다. 네. 이제는 당원권 정지가 되어서 당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이 소환하기 좀 수월할 거예요. 집권여당의 당대표면 소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이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니까 소환을 할 거고 소환해서 수사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수사 받은 상태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때 기소 혐의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에 넘겼을 때 검찰에서 기소를 할 것인지 무혐의로 할 것인지 이건 뭐 한동훈 검사장의 애나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총장의 애나 수사는 하지만 무혐의로 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수가 어떻게 결론 나느냐가 두 번째 변수고요. 세 번째는 그 6개월의 시간 동안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향배도 변수가 될 겁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특히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2030에서 지지율이 많이 빠진다. 이러면 이제 상황 자체가 좀 다른 변수들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행태, 수사의 향방, 여론 지지율의 향방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6개월 동안 과연 민심이 이준석이 불쌍한 것인지 아니면 윤핵관들이 너무 잘못한 것인지 이준석은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인지 아니면 윤핵관이 정말 과도하게 끌어내린 것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결론 난 지도 체제를 보면요. 정말 윤핵관 핵심 관계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결론이 났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다음번 차기 당권 도전할 것이다 라는 추측을 했었는데 만약 지금 전당대회를 한다라고 하면 원내대표로서 전당대회 출마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직무대행 체제로 가자라고 네. 하는 것은 오롯이 당 전체 원 내외를 다 권성동 체제로 운영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준석 대표 임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과연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때쯤에 가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해도 지금 있는 김기현이나 혹은 장제원이나 그 권성동 대표나 이렇게 해서 자기들 내에서 단일화 형태로 해서 얼마든지 다음 그 당권을 준비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계산들이 깔려 있어서 이번 이 파장에서 가장 득을 많이 본 사람은 권성동 원내대표처럼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상 주도한 사람 그러면 그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간장 몇 사발 뭐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철수 장제원 연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는데, 여기서 장제원 의원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다음번 당권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장제원 의원이 선수로 뛰든지 아니면 어떤 메이커가 되든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장제원 의원도 현재 승자인데,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과의 식사 자리에 뭐 지역구 행사가 있어서 장제원 의원이 안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믿을 수 있는 국민들은 없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밥 먹자고 하는데 누가 안 갑니까? 아무리 뭐 지역구 행사 급하다 하더라도. 아마도 이준석 대표의 그 윤리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기여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지목받고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향후 지도체제의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끼었을 때는 자칫 후폭풍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정치적인 셈법들이 서로에게 작용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보다 이제 우리 당 사정을 더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셔서 제가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 대변인께서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 그런 이제 추측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유념해 듣도록 하겠고요. 그러나 이제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최근에는 의견이 좀 불일치한 측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일단 당무 정지가 됐다는 면에서는 외견상으로는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친윤계가 승리한 것처럼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친윤계 내부에서도 이제 분화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분화 이후의 과정이 6개월 뒤에 새로운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을 때 어떻게 이합집산할지는 저는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권력투쟁의 내용 속에서 이른바 자기 이해관계를 둘러싼 내부의 이권 다툼으로 비춘다면 결국 지지율은 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윤핵관의 승리라는 외견적 해석이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내후년에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그 과반수 이상을 가질 수 있는 다수당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국민의 시선이 차갑고 냉담하다면 그렇게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가야 되고 좋은 길을 가야 되고 이기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의 민심이 결국 결정할 것이다. 지금은 친윤계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만 친윤계가 당권을 잡는 것이 과연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인지, 친윤계가 당권을 잡는 것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인지, 그건 결국 판단을 받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일 오찬으로 만나기로 했다고 전해지는데, 사실 앞서 복귀현 전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장제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간의 또 차기 당권을 잡으려는 의도, 그리고 또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가 되면서 앞으로 당권을 잡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러다 보니 또 계속해서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또 장제원 의원이 사무총장까지 노리고 있다. 여러 말들이 나오는 상황 같습니다. 그게 이제 여름 휴가 기간이고 우리 기자님들이 기사글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기사를 많이 뇌피셜로 섞어서 쓰시는 것 같은데, 어느 당이나 당내 권력 투쟁이 있죠. 그 권력 투쟁은 본질적으로 뭐 인류 고금 이래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만 당내의 갈등을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장제원 의원과 힘을 합쳐서 당대표 나온다는 것도 너무 정치공학적인 계산이고요. 그건 안철수 대표답지 않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거에 그 제3의 길을 걸어왔고 중도의 길을 걸어왔고 그렇게 올곧게 자기만의 주장을 해왔던 분이 가장 핵관 중에 핵관이라고 하는 친윤계의 핵심과 손을 잡아서 손쉽게 당내 어떤 입지를 가지고 당대표 되겠다. 그렇게 당대표는 뭐 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는 명분이 중요한 것이고 민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권성동 대표가 하든 안철수가 하든 장제원이 하든 그건 그 당내 갈등의 권력 투쟁의 일환일 뿐이지, 그리고 기자님들이 보는 재밌는 그 그림이지, 국민들은 다 냉정하게 보고 있고 김규식의 말을 더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권력 투쟁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요. 정치인들은 어쨌거나 당을 운영해보고 싶고 나라를 운영해보고 싶은 꿈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러운 권력 투쟁의 과정인데,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 2달밖에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잘 출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지율로 나오고 있고 국민들의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집권당인 여당은 벌써부터 권력 투쟁에
어떤 그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모아질까 이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부 암투에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걱정을 우리 국민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동의를 하면서 마무리가 저는 되네요. 옳은 건 옳다고 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네. 합니다. 무조건 저 비호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여기서 짚어보도록 하고 민주당 얘기를 하자면 이제 곧 17일부터 차기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이재명 의원이 17일에 아마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현재 이재명 의원의 어떤 행보로 봤을 때는 출마를 결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생각들이 좀 많습니다. 네.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이 물론 대선 패배의 당사자이고 후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선거에 있어서 패배를 했는데 당의 가장 큰 책임자 중에 한 명이죠. 그런 짐을 어떻게 내가 우리 당원들과 함께 손잡고 짐을 벗고 민주당의 비전을 만들어 갈 것인지가 가장 큰 첫 번째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나오지 마라. 당신은 책임자다. 이 말은 곧 정치 그만해라라는 메시지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안 나오고 싶어도 안 나올 방법이 없어진 이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금 책임을 지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민주당의 가장 큰 대표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지고 민주당을 새롭게 이렇게 세우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살을 붙이면 현재 윤석열 정부의 불안한 어떤 그 정부 운영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경험이 없고 수사 경험만 있고 행정 경험 또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안함을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는 야당 대표 이재명이 나서서 보완해 주겠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신지요? 뭐 나올 것은 다 예측을 했었죠. 뭐 이재명 스타일대로 자기가 생각을 하면 뭐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내 갈등도 제가 아까 봐야 되는 그 입장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는 명분입니다. 물론 실리나 권력투쟁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당권을 거머쥐고 내년 총선 때 공천권 행사해서 당을 자기 중심 바꿔야만 그다음 대선 후보로 가는데 탄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건 폴리티컬 스트러글이라는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국민들은 그게 아니고 명분을 봅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지고 지방선거 지고 개항에 가서 저렇게 창피를 당하고 와서 또 당대표 나와서 당권을 쥐는 것이 과연 명분이 맞느냐라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연히 지금도 여전히 국민들은 대다수는 의아해하고 있고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인데 내가 책임지니까 당대표로 나와야 되겠다는 말처럼 모순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그야말로 당권 투쟁에 대한 권력 의지가 너무 강한 저런 대의명분 없는 저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권력 의지 자체가 어찌 보면 대의명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현재 그 이재명에 대체할 인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 하나의 명분이 내부에서는 명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평가를 받는 시점은 다음번 총선이에요. 그럼요. 다음번 총선 때 내 사람 심기에 몰두한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사실 매서운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 체제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도 반 이재명계와 또 뭐 친 이재명계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그분이 정치적으로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이 없이는 저는 다음번 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음번 총선까지도 만약에 민주당이 패한다라고 하면 이재명 의원은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미 이제 당대표로 기정사실을 하고 좀 총선 전망까지 하고 계신데 또 이재명 의원이 이제 당대표를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는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는 수단으로 다 오해를 할 겁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건이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러한 많은 사법 리스크를 제1야당, 특히 거대 야당 180석의 당대표라고 하는 그 외투와 갑옷을 쓰면요. 그 쉽지가 않아요. 특히 검찰 수사에 대해서 막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아마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기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도 이 당대표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다는 점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파의 시선이고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통상적으로는 서로 화해하고 고소고발 취하하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정말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를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눈 감고 넘어갑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적인 모습이었었는데 이번은 완전히 다른 거죠. 끝까지 주의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에 패배하자마자 바로 뭐 식당 129군데 압수수색하고 또 몇 군데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그 패배자에게 가혹했던 정부는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현 정부가 보통 정부입니까? 검사를 자기 손아귀에 쥐고 검찰총장도 없이 가장 최측근인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시키고 인사까지 다 뭐 휘두르고 뭐 수사도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재명이라고 봐주는 수사하겠습니까? 절대 그것은 불가능한 기대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으로 대표를 이제 기정사실을 하시는군요. 이재명 의원으로서는 실언입니다. 이재명 의원으로서는 만약에 나오지 마라라는 어떤 당내 반대나 반대파의 공격이나 또 뭐 지금 여당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었다면 본인 스스로도 피해가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게 궁지를 모른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럼 사지에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정치인 이재명의 선택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니었겠느냐? 네. 뭐 이렇게 선거 생각하는 겁니다. 끝나고 고소고발전 취하는 건요. 대변인 사이에 성명전을 했을 때 고소고발전 취하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처럼 아주 파렴치한 범죄로 인식되는 대장동 개입도 수많은 사건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선거전에 있는 성명 고소고발죄라고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나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건 굉장히 이재명다운 화법입니다. 나오지 말라고 했을 때 나오지 않고 스스로 자명하고 스스로 자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의 미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김근식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복귀현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